고급 레스토랑에서 쫓겨난 한 아이가 골목 구석에서 낡은 바이올린을 켜기 시작합니다. 애 뭐 하는 거야? 거지 주제에 음악을 한다고? 하하, 저 소리 좀 들어봐. 우습기만 하네. 사람들의 조롱이 빗발치지만 아이의 손끝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러자 한 남자가 갑자기 눈시울을 붉히며 속삭입니다. 이 선율 내 아들이 살아있을 때 늘 연주하던 곡이잖아. 순간 억만장자가 그 아이 앞에서 무릎을 꿇고 오열합니다.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서로 속삭입니다. 도대체 저 아이와 무슨 사연이 있는 거지? 저 연주가 어떻게 저 사람의 마음을 무너뜨린 거야?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지금 그 기적 같은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 전에 잠깐 1초만 투자해서 구독,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변두리 달동네 비탈진 골목길 끝자락에 자리한 작은 반지하 방에서 하루가 시작됩니다. 아침 6시 알람 시계 대신 위층에서 들려오는 발걸음 소리가 14살 민호를 깨웁니다. 30평방미터도 안 되는 좁은 공간 한쪽 구석, 낡은 이불 속에서 몸을 일으킨 민호의 첫 번째 시선이 향하는 곳은 벽에 기대어 놓인 바이올린입니다. 그 바이올린은 몇 년 전 시장 골목 헛물건 가게에서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오칠이 군데군데 벗겨지고 현도 하나 끊어진 채로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던 그 악기를 민호가 처음 본 순간 마치 자신과 닮은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가게 주인은 10,000원이면 가져가라며 손사래를 쳤지만 민호에게는 그 돈조차 큰 부담이었습니다. 한 달 동안 용돈을 모으고 심지어 점심을 굶어가며 돈을 모아서 겨우 손에 넣은 소중한 보물이었습니다. 민호야, 일어났니? 부엌에서 들려오는 어머니의 목소리에 민호는 서둘러 일어납니다. 40대 중반의 어머니는 벌써 앞치마를 두르고 도시락을 싸고 계셨습니다. 새벽 5시부터 일어나 집안일을 마치고 7시면 식당으로 출근해야 하는 바쁜 일상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벌써 3년째 어머니 혼자서 이 작은 가정을 떠받치고 계셨습니다. 어머니, 제가 도시락은 싸드릴게요. 괜찮다, 얘야. 어머니가 하는 게 빨라. 너는 학교 갈 준비나 해. 민호는 어머니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손등이 거칠어지고 어깨가 구부정해진 어머니의 모습에서 자신 때문에 고생하고 계신다는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공장에서 일하시던 아버지가 기계에 끼어 돌아가신 그날 이후 이 집에는 웃음소리가 사라졌습니다. 세수를 마치고 낡은 교복을 입으며 민호는 바이올린을 바라봅니다. 학교에 가져갈까 말까 늘 고민되는 순간입니다. 아이들이 놀릴 것을 알고 있지만 그래도 바이올린 없이는 하루를 버틸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결국 가방에 조심스럽게 넣고 집을 나섭니다. 다녀오겠습니다. 민호야, 점심 굶지 말고 꼭 챙겨 먹어. 어머니는 늘 같은 말씀을 하시지만 민호는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입니다. 학교에서 무료급식을 받는다는 사실을 어머니가 아시면 마음 아파하실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학교로 향하는 길, 민호는 바이올린이 든 가방을 꼭 끌어안습니다. 언덕길을 내려가며 시내가 내려다 보이는 풍경을 바라보면 저 멀리 높은 건물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 문득 궁금해집니다. 교실에 들어서자마자 민호를 향한 시선들이 느껴집니다. 매일 같은 교복, 낡은 운동화, 그리고 언제나 조용한 모습. 아이들에게 민호는 투명 인간 같은 존재였습니다. 가끔 몇몇 아이들이 민호의 옷차림이나 도시락을 보고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민호는 들은 척하지 않았습니다. 야, 민호야. 또 그 이상한 거 가져왔네.
뒤에 앉은 성준이가 민호의 가방에서 바이올린 케이스가 살짝 보이는 것을 발견하고 말합니다. 몇몇 아이들이 고개를 돌려 쳐다보기 시작합니다. 그걸로 뭘 하는데? 설마 연주라도 한다는 거야? 거지가 무슨 바이올린이야.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교실에 퍼집니다. 민호는 가방을 더욱 꼭 껴안으며 고개를 숙입니다.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시울이 붉어지지만 눈물만큼은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 민호는 혼자 옥상으로 올라갑니다. 아무도 없는 조용한 공간에서 바이올린을 꺼내 든 순간 세상의 모든 소음이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활을 현에 대고 첫 음을 내는 순간 민호의 마음속 깊이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깨어납니다. 서툴지만 진심 어린 선율이 옥상에 울려 퍼집니다. 바람에 흩날리는 머리카락, 반짝이는 눈동자, 그리고 바이올린과 하나가 된 듯한 민호의 모습. 이 순간만큼은 가난도, 외로움도, 아이들의 조롱도 모두 잊을 수 있었습니다. 이 소리만큼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어. 민호는 마음속으로 되뇌입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셨을 때 들려주셨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음악은 마음의 언어라고 돈이나 지위와는 상관없이 진정한 감동을 줄 수 있다고 말씀하셨던 아버지의 목소리가 선율 사이로 스며듭니다. 아빠가 살아있었다면 내 연주를 들려주고 싶었을 텐데. 학교 시간 민호는 다른 아이들보다 일찍 집으로 향합니다. 어머니가 늦게 들어오시기 전까지 혼자 보내는 시간이 많았지만 바이올린이 있어서 외롭지 않았습니다. 반지하방 작은 공간에서 혼자 연주하는 시간이 민호에게는 가장 소중한 순간이었습니다. 벽이 얇아서 소리가 새어나갈까봐 야금기를 끼우고 연주하지만 그래도 음악은 민호의 마음을 채워줍니다. 한 곡을 마칠 때마다 아버지가 박수를 쳐주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민호는 미소를 지으며 다시 활을 들어 올립니다. 어둠이 내리고 어머니가 퇴근하실 시간이 되면 민호는 바이올린을 제자리에 놓고 숙제를 꺼내 듭니다. 가난하지만 성실하게, 외롭지만 희망을 잃지 않으며 오늘도 민호의 하루가 지나갑니다. 내일도 똑같은 일상이 반복되겠지만 바이올린이 있는 한 민호는 버틸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민호는 평소와 다른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시장에서 심부름을 부탁하신 김에 혼자서 서울 시내 구경을 해보고 싶다는 작은 용기를 내어본 것이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명동까지 가는 동안 민호의 가슴은 설렘과 두려움이 뒤섞여 두근거렸습니다. 지하철에서 내린 순간부터 민호의 눈앞에 펼쳐진 세상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높이 솟은 빌딩들, 화려한 네온사인, 그리고 멋진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들. 민호가 살던 달동네와는 전혀 다른 세계였습니다. 가방에 넣어온 바이올린이 갑자기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명동 한복판을 걷다가 민호의 발걸음이 멈춰섰습니다. 유리창이 환하게 빛나는 고급 레스토랑이 눈에 들어온 것입니다. 라 메종 블루라는 프랑스어 간판이 걸린 그 레스토랑은 민호가 지금까지 본 것 중 가장 우아하고 화려한 곳이었습니다. 호기심에 이끌려 유리창에 가까이 다가간 민호는 숨을 멈췄습니다. 레스토랑 안에는 하얀 테이블보가 깔린 테이블들이 놓여 있고 촛불이 낭만적으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손님들은 모두 말끔한 정장과 드레스를 입고 있었고 웨이터들은 흰 장갑을 끼고 정중하게 서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민호의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레스토랑 한쪽 코너에 마련된 작은 무대에서 바이올린을 연주하고 있는 연주자였습니다. 검은 연미복을 차려입은 그 연주자는 우아한 손놀림으로 아름다운 선율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손님들은 대화를 나누면서도 때때로 연주에 귀를 기울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 자리에 설 수만 있다면 민호의 마음속에서 작은 소망이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도 저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연주할 수 있다면,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가난하고 외로운 자신의 처지도 달라질 수 있을까? 연주자가 한 곡을 마치자 손님들이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리 큰 박수는 아니었지만 민호에게는 그 소리가 천둥처럼 크게 들렸습니다. 사람들의 인정, 존경, 그리고 무엇보다 음악을 통한 소통. 민호가 그토록 꿈꿔왔던 모든 것이 저 안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곧 민호를 깨워주었습니다. 레스토랑 입구 한쪽에서 한 노인이 지나가던 사람들에게 동전을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낡은 옷을 입고 고개를 숙인 채 작은 목소리로 도움을 청하는 노인의 모습이 민호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당장 꺼져. 레스토랑 경비원이 나타나 노인을 거칠게 밀쳐냈습니다. 노인은 비틀거리며 넘어질 뻔했지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나가던 사람들은 혀를 차며 불쾌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더러워서 어떻게 지나가나? 이런 곳에 왜 이런 사람들이 와서? 정말 보기 싫네. 경찰이라도 불러야겠어. 민호는 그 장면을 보며 온몸이 굳어졌습니다. 노인의 모습에서 자신의 미래를 본 것 같았습니다. 돈이 없으면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는 잔혹한 현실. 아무리 음악을 사랑하고 재능이 있어도 가난하면 결국 저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일까? 경비원은 노인을 쫓아낸 후 레스토랑 앞을 깨끗하게 정리했습니다. 마치 더러운 것을 치운다는 듯한 표정으로 바닥까지 닦아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레스토랑 안으로 들어가 손님들에게 정중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민호는 자신도 모르게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자신의 낡은 운동화, 색이 바랜 옷, 그리고 가방 속의 낡은 바이올린, 모든 것이 갑자기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저 화려한 세계와 자신 사이에는 넘을 수 없는 벽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레스토랑 안의 연주자를 다시 바라보며 민호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언젠가는 자신도 저 자리에 설 수 있을 것이라고, 가난하다고 해서 꿈을 포기할 수는 없다고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하자 민호는 집으로 돌아갈 준비를 했습니다. 지하철역으로 향하는 길에도 계속 레스토랑의 모습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연주자의 우아한 손놀림, 손님들의 박수 소리, 그리고 촛불이 만들어내는 따뜻한 분위기. 돈이 없으면 사람도 아니다. 노인이 쫓겨나는 장면이 다시 떠오르며 민호의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더 강한 의지가 불타올랐습니다. 언젠가는 자신도 당당하게 저 무대에 서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연주자가 되고 싶다는 꿈이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집에 도착한 민호는 바이올린을 꺼내 들었습니다. 낡고 초라하지만 이것이 자신이 가진 유일한 무기였습니다. 레스토랑에서 들었던 아름다운 선율을 흉내내려고 했지만 자신의 연주는 아직 너무 서툴렀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연습했습니다. 언젠가는 꼭 민호의 마음속에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현실에 대한 깨달음과 동시에 더 큰 열망이 자리 잡았습니다. 이것이 민호의 인생을 바꿀 큰 변화의 전조였습니다. 달동네의 작은 방에서 울려 퍼지는 바이올린 소리는 오늘따라 유독 애절하게 들렸습니다. 일요일 오후 민호는 용기를 내어 다시 명동으로 향했습니다. 어제 본 레스토랑의 모습이 밤새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고 자신도 한 번쯤은 저런 곳에서 연주해보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가방 속에는 평소보다 더 조심스럽게 바이올린을 넣어왔습니다.
매션 블루 앞에 도착한 민호는 한참 동안 머뭇거렸습니다. 화려한 유리문 너머로 보이는 세계는 여전히 자신과는 다른 곳 같았습니다. 하지만 어제 본 연주자의 모습을 떠올리며 용기를 냈습니다. 자신도 음악을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그 누구에게도 지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이던 민호는 마침내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무거운 유리문이 열리면서 레스토랑 특유의 향긋한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촛불의 따뜻한 빛과 클래식 음악이 흐르는 분위기에 민호는 잠시 넋을 잃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정중한 목소리로 인사하던 웨이터는 민호의 모습을 보고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낡은 운동화, 색이 바랜 청바지, 그리고 커다란 가방을 맨 14살 소년의 모습이 이 고급 레스토랑과는 어울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죄송한데 예약은 하고 오신 건가요? 웨이터의 시선이 민호를 위아래로 훑었습니다. 다른 손님들도 하나둘씩 민호를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민호는 얼굴이 빨개지는 것을 느꼈지만 준비해온 말을 꺼냈습니다. 아니요. 저는 음식을 먹으러 온 게 아니라 잠깐만 연주를 해도 될까요? 웨이터의 눈썹이 치솟았습니다. 레스토랑 안이 갑자기 조용해지면서 모든 시선이 민호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우아한 드레스를 입은 여성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고 정장을 차려입은 남성들이 불쾌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연주요? 여기는 그런 곳이 아닌데요. 저도 바이올린을 연주할 수 있어요. 어제 여기서 연주하시던 분처럼. 민호가 가방에서 바이올린 케이스를 꺼내자 레스토랑 안이 술렁거렸습니다. 몇몇 손님들이 웃음을 터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봐요. 저 낡은 케이스 좀. 거지애가 무슨 음악이야? 웨이터는 뭐하고 있어? 저런 애를 왜 들여보내? 민호의 얼굴이 점점 빨개졌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바이올린을 꺼내들고 화를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손님들의 시선과 웃음소리가 민호를 압도했습니다. 잠깐,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매니저가 나타나 민호를 가로막았습니다. 40대 중반의 매니저는 민호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혀를 찼습니다. 여기가 어떤 곳인지 알고 온 거야? 이런 곳에서 장난치면 안 돼. 장난이 아니에요. 저는 정말로 연주를 하고 싶어서. 연주? 하하. 한 손님이 큰 소리로 웃었습니다. 다른 손님들도 따라서 웃기 시작했습니다. 민호의 진심 어린 말이 그들에게는 우스운 농담으로 들렸던 것입니다. 애야, 여기는 내가 올 곳이 아니야. 어서 나가. 매니저가 민호의 팔을 잡았습니다. 민호는 바이올린을 꼭 껴안으며 저항했습니다. 제발 한 곡만 들어주세요. 저도 음악을 정말 사랑해요. 사랑한다고? 저런 낡은 거로? 엄마, 저 애 불쌍하지 않아? 현실을 모르나 봐. 손님들의 조롱이 계속되었습니다. 민호의 눈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지만 그래도 바이올린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만하고 나가. 다른 손님들에게 피해가 된다고. 매니저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 순간 민호는 무릎이 꺾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음악에 대한 사랑만으로는 이 차가운 현실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저는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바이올린을 케이스에 넣으려고 하는데 손이 너무 떨려서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손님들은 여전히 수군거리며 민호를 구경거리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빨리 나가. 경비 부를까? 매니저의 재촉에 민호는 결국 바이올린을 대충 케이스에 넣고 레스토랑을 나왔습니다. 무거운 유리문이 뒤에서 닫히는 소리가 마치 자신의 꿈이 부서지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밖으로 나온 민호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레스토랑 안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와 대화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자신을 비웃던 사람들의 표정이 눈앞에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거지애가 무슨 바이올린이야. 그 말이 계속 머릿속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민호는 자신의 처지를 처음으로 명확하게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음악을 사랑해도, 아무리 간절해도 가난한 자신에게는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다는 현실을.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 안에서 민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바이올린 케이스를 무릎에 올려놓고 조용히 쓰다듬었습니다. 이 작은 악기가 자신에게는 전부였지만 세상 사람들에게는 아무 가치도 없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셨을 때 해주셨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진정한 음악은 화려한 무대가 아니라 진심 어린 마음에서 나온다고 하셨던 그 말씀을. 민호는 주먹을 꽉 쥐며 다짐했습니다. 언젠가는 자신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음악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 것이라고. 오늘의 모욕과 상처는 민호에게 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꿈과 현실 사이의 차이, 그리고 그 간극을 메우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과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것이 민호 인생의 진정한 전환점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민호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레스토랑에서 당한 모욕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강한 것은 음악에 대한 열망이었습니다. 새벽 2시가 넘어서야 민호는 조용히 일어나 바이올린을 꺼내 들었습니다. 야금기를 끼우고 작은 소리로 연주를 시작했습니다. 낮에 당한 굴욕과 상처가 선율에 스며들었습니다. 서툴지만 진심이 담긴 음악이 작은 반지하 방을 채웠습니다. 민호는 연주하면서 결심을 굳혔습니다. 다시 한번, 이번에는 다른 방법으로 도전해 보겠다고. 다음 날 저녁,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민호는 바이올린을 가방에 넣고 다시 명동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레스토랑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레스토랑 바로 옆 골목,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길목을 택했습니다. 비에 젖지 않도록 건물 처마 밑에 자리를 잡고 민호는 바이올린 케이스를 열었습니다. 낡은 바이올린이 가로등 불빛을 받아 은은하게 빛났습니다. 마음속으로 깊게 숨을 들이쉬고 활을 현에 대었습니다. 첫 음이 울려 퍼지는 순간 빗소리와 어우러져 묘한 감동을 자아냈습니다. 민호가 연주한 곡은 아버지가 생전에 즐겨 듣던 애절한 선율이었습니다. 서툴지만 진심이 담긴 연주가 비오는 명동 거리에 흘러나왔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호기심에 멈춰섰습니다. 이런 번화가에서 길거리 연주를 하는 아이가 신기했던 것입니다. 몇몇 사람들이 우산을 들고 멀찍이 서서 민호의 연주를 지켜봤습니다. 어머, 저 어린애가 바이올린을 연주하네. 근데 소리가 좀 이상하지 않아?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들려왔지만 민호는 연주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집중해서 마음을 담아 연주했습니다. 빗방울이 머리카락을 적시고 옷을 젖게 했지만 바이올린만큼은 소중히 보호하며 계속 연주했습니다. 하지만 곧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저런 낡은 소리로 무슨 감동을 주겠어? 길거리에서 저런 거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부모는 뭐하고 저런 애를 혼자 내버려둬? 사람들의 시선이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처음에는 호기심이었던 것이 이제는 불편함으로 바뀌었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고개를 저으며 지나갔고 어떤 이들은 아예 다른 길로 돌아갔습니다. 그때 레스토랑에서 나온 사람들이 민호를 발견했습니다. 어제 민호를 내쫓았던 그 손님들이었습니다. 저 애 어제 레스토랑에서 말썽 부렸던 애 아냐? 맞네. 정말 끈질기긴.
여기서까지 와서 이런 짓을 하고 있어. 저런 애들 때문에 이 동네 이미지가 나빠지는 거야. 손님들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주변에 있던 다른 사람들도 상황을 알게 되면서 민호를 바라보는 시선이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야, 너 어제 레스토랑에서 소란 피웠던 애지? 한 중년 남성이 민호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민호는 연주를 멈추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빗물과 눈물이 뒤섞인 얼굴로 그 남성을 바라봤습니다. 저는 그냥 연주가 하고 싶어서. 연주? 이게 무슨 연주야? 소음이지. 맞아. 이런 곳에서 이런 짓 하지 마. 사람들의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민호는 바이올린을 꽉 껴안으며 뒷걸음쳤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시선과 말들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구석에서 조용히 지켜보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60대 후반으로 보이는 단정한 신사였습니다. 회색 정장을 입고 고급스러운 코트를 걸친 그는 다른 사람들과 달리 민호의 연주를 진지하게 듣고 있었습니다. 강 회장이라 불리는 그 신사는 대한민국 굴지의 재벌 그룹을 이끄는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의 마음은 사업이 아닌 다른 곳에 가 있었습니다. 민호의 서툰 연주 속에서 오래전 잃어버린 무언가를 발견한 것입니다. 15년 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아들. 그 아들도 민호와 비슷한 나이에 바이올린을 좋아했습니다. 부족하지만 열정적이었던 아들의 연주가 강 회장의 기억 속에서 되살아났습니다. 사람들의 조롱이 계속되자 민호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바이올린을 케이스에 넣으려고 하는데 손이 너무 떨려서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빗물이 바이올린에 떨어지지 않도록 몸으로 가리면서 조심스럽게 정리했습니다. 그래, 빨리 치워. 여기서 이런 거 하지 마. 부모 교육이 제대로 안 됐나 봐. 사람들의 말이 민호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아픈 것은 자신의 음악이 아무에게도 감동을 주지 못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에게 불편함만 안겨주었다는 현실이 민호를 절망에 빠뜨렸습니다. 바이올린을 정리한 민호가 자리를 떠나려는 순간 강 회장이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강 회장의 존재를 몰랐지만 그는 민호의 곁으로 조용히 걸어왔습니다. 하지만 강 회장의 비서와 경호원들이 그를 만류했습니다. 회장님, 이런 아이한테 마음 쓰실 필요 없습니다. 사기꾼일지도 모릅니다. 요즘 이런 식으로 동정심을 유발해서 돈을 뜯어내는 경우가 많거든요. 회장님의 신분을 생각하시면. 강 회장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비서들의 말도 일리가 있었고 실제로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호의 모습에서 떠나간 아들의 그림자를 지울 수 없었습니다. 결국 강 회장은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민호는 그런 강 회장의 존재도 모른 채 비에 젖어 사라져갔습니다. 강 회장은 민호의 뒷모습을 오래도록 바라봤습니다. 마음 한구석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렸지만 아직은 그것이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민호는 집에 돌아와 젖은 옷을 갈아입으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오늘도 실패했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어딘가에는 자신의 음악을 이해해줄 사람이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며칠이 지난 후 민호에게 뜻밖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학교 음악 선생님인 김 선생님이 민호를 따로 불러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김 선생님은 평소 민호가 점심시간마다 옥상에서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민호야, 다음 주에 지역 문화센터에서 청소년 음악제가 있는데 참가해보지 않을래? 김 선생님의 제안에 민호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드디어 정식 무대에서 연주할 기회가 온 것입니다. 비록 작은 무대였지만
민호에게는 꿈 같은 일이었습니다. 정말요? 저도 참가할 수 있나요? 물론이지. 참가비도 없고 누구나 자유롭게 연주할 수 있어. 다만 관객이 많지는 않을 거야. 주로 동네 주민들이 오시거든. 민호는 기쁜 마음으로 승낙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어머니께 소식을 전하자 어머니도 기뻐하시며 격려해 주셨습니다. 우리 민호가 드디어 무대에 서는구나. 아빠가 살아계셨다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그날부터 민호는 더욱 열심히 연습했습니다. 연주할 곡도 신중하게 선택했습니다. 아버지가 좋아하셨던 그리운 금강산을 바이올린 버전으로 편곡해서 연주하기로 했습니다. 슬프지만 아름다운 선율이 자신의 마음과 잘 맞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공연 당일 민호는 일찍 문화센터에 도착했습니다. 크지 않은 공연장이었지만 민호에게는 꿈의 무대였습니다. 무대 위에 서보니 다리가 떨렸지만 동시에 설렘도 컸습니다. 관객석에는 30명 정도의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대부분 동네 주민들이었고 몇몇 학부모들도 보였습니다. 민호는 관객석을 둘러보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런데 공연이 시작되기 직전 뜻밖의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며칠 전 명동 레스토랑에서 민호를 조롱했던 매니저와 몇몇 손님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우연히 이 공연 소식을 듣고 호기심에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저애 맞네. 레스토랑에서 소란 피웠던 그 애. 정말 끈질기긴. 여기서까지 와서 연주한다고? 그들의 목소리가 조용한 공연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다른 관객들도 고개를 돌려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민호는 무대 위에서 그들을 보고 온몸이 굳어졌습니다. 저의 실력이 어떤지 한번 보자. 아마 망신당할걸? 하하. 그들의 비웃음 소리가 공연장에 퍼지면서 분위기가 어색해졌습니다. 다른 관객들도 무슨 일인지 궁금해하며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사회자가 민호를 소개했습니다. 다음은 중학교 2학년 민호 학생의 바이올린 연주입니다. 그리운 금강산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박수 소리가 나왔지만 레스토랑 사람들의 비웃음 때문에 어딘지 어색했습니다. 민호는 바이올린을 들고 연주 자세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손이 떨려서 활을 제대로 잡기 어려웠습니다. 첫 음을 내는 순간 민호의 긴장이 연주에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경직된 소리가 나왔고 음정도 불안했습니다. 관객들 사이에서 작은 웅성거림이 일어났습니다. 음정이 맞지 않네. 너무 긴장한 것 같은데. 레스토랑에서 온 사람들은 더욱 노골적으로 비웃었습니다. 역시 그 정도 수준이네. 길거리에서 하던 것과 별반 다르지 않잖아. 그들의 말이 공연장 전체에 들릴 정도로 컸습니다. 다른 관객들도 점점 불편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나가기까지 했습니다. 민호는 연주하면서 눈물이 나올 것 같았습니다. 그토록 준비하고 기대했던 무대가 이렇게 망가지다니. 하지만 그래도 끝까지 연주하고 싶었습니다. 아버지를 생각하며 음악에 대한 사랑을 생각하며 계속 활을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관객들의 반응은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조용히 듣던 관객들마저 고개를 갸우뚱하며 실망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민호의 긴장과 상처가 연주에 그대로 반영되어 아름다운 곡이 엉망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저런 실력으로 무대에 서다니. 애가 불쌍하긴 하지만 이건 좀 아니지. 민호는 곡을 끝까지 연주했지만 박수는 성의 없이 몇 번 울렸을 뿐이었습니다. 무대에서 내려오는 민호의 다리는 후들거렸고 눈물을 참기 어려웠습니다. 공연이 끝난 후 레스토랑에서 온 사람들이 민호에게 다가왔습니다. 애야, 실력을 더 키우고 나서 무대에 서야지. 이러면 다른 사람들한테 폐만 끼쳐.
음악은 장난이 아니야. 진짜 실력이 있어야 하는 거지. 그들의 말에 민호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옳은 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실력이 부족했고 준비도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민호는 바이올린 케이스를 끌어안고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의 실패가 너무 아팠지만 동시에 현실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열정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 더 많은 노력과 실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나는 역시 실패자일까? 음악으로 누군가의 마음을 움직이는 건 불가능한 걸까? 민호의 마음속에서 의문이 꿈틀거렸습니다. 하지만 포기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오늘의 실패를 교훈으로 삼아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진정한 음악가가 되기 위한 긴 여행이 이제 막 시작된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민호는 바이올린을 들고 조용히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오늘의 아픔을 딛고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아직 포기하기에는 너무 이른 나이였고 꿈을 향한 열정은 여전히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공연 실패 후 일주일이 지났지만 민호의 마음은 여전히 무겁였습니다. 학교에서도 집중이 안 되었고 바이올린을 잡을 때마다 그날의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그래도 민호는 연습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실패를 딛고 일어서야 한다는 마음으로 매일 조금씩이라도 바이올린을 만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민호에게 예상치 못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동네 상점과 연합회에서 주최하는 작은 축제에서 길거리 공연을 할 사람을 찾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문화센터 공연을 본 한 상인이 민호를 추천한 것이었습니다. 실력은 좀 부족하지만 열정이 있는 아이더라고. 한번 기회를 줘보자. 민호는 망설였습니다. 또다시 실패할까봐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격려와 김 선생님의 조언에 용기를 냈습니다. 민호야,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는 게 중요해. 이번에는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축제 당일 민호는 동네 상점과 한복판에 마련된 작은 무대에 섰습니다. 문화센터보다 더 소박한 무대였지만 민호는 이번에는 마음을 다잡고 임했습니다. 관객들도 동네 주민들이라 부담이 적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민호에게 또 다른 시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공연이 시작되기 직전 익숙한 얼굴들이 나타났습니다. 명동 레스토랑의 매니저와 그때 민호를 조롱했던 손님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민호를 감시하러 온 것처럼 무대 바로 앞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또 저 애네. 정말 끈질기긴 해. 이번에는 얼마나 망신을 당할까? 그들의 목소리가 무대 위에 민호에게까지 들렸습니다. 민호는 다시 한번 긴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손에 든 활이 떨렸고 입안이 바싹 말랐습니다. 연주가 시작되었습니다. 민호는 이번에도 그리운 금강산을 연주하기로 했습니다. 지난번 실패를 만회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첫 음부터 불안했습니다. 레스토랑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워 집중하기 어려웠습니다. 또 음정이 불안하네. 지난번과 똑같잖아. 그들의 비판이 시작되자 다른 관객들도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호의적으로 들어주던 동네 주민들도 점점 어색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민호는 연주하면서 마음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실력이 늘지 않는 것 같았고 사람들의 시선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곡의 중간 부분에서 실수가 나왔고 그 순간 관객석에서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애가 불쌍하긴 하지만 좀 더 연습하고 나와야 하는 거 아니야? 관객들의 수군거림이 점점 커졌습니다. 민호는 연주를 계속하려 했지만 마음이 흔들려 더 이상 제대로 된 소리를 낼 수 없었습니다. 결국 곡을 끝까지 마치지 못하고 중간에 멈춰야 했습니다.
무대 위에 선 민호는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관객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라 어색한 침묵이 흘렸습니다. 그 침묵이 민호에게는 가장 큰 모욕으로 느껴졌습니다. 이제 그만하자. 애가 너무 어려서 그래. 한 할머니가 안쓰러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지만 그 말조차 민호에게는 상처가 되었습니다. 동정받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레스토랑에서 온 사람들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일어섰습니다. 역시 그 정도 수준이었네. 음악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이제 포기하고 다른 일을 찾아보는 게 좋겠어. 그들의 말이 민호의 귓가에 모처럼 박혔습니다. 민호는 바이올린을 들고 무대에서 내려왔습니다. 관객들은 어색한 박수를 몇 번 쳤지만 그것마저 민호에게는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축제가 끝난 후 민호는 혼자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바이올린 케이스를 무릎에 올려놓고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2번 연속 실패한 것이 너무 큰 충격이었습니다. 나는 정말 음악에 재능이 없는 걸까?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없는 걸까? 의심과 절망이 민호의 마음을 잠식해 갔습니다. 지금까지 음악이 자신의 전부였는데 그 음악조차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한다면 자신에게 남은 것이 무엇인지 모르겠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민호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어머니께 또 실패했다는 이야기를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문화센터 공연 때도 실망시켜드렸는데 이번에도 좋은 소식을 전해드릴 수 없다는 것이 죄송했습니다. 반지하 방에 도착한 민호는 바이올린을 구석에 세워두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자신의 미래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정말로 음악을 포기해야 하는 걸까? 다른 길을 찾아야 하는 걸까?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포기하고 싶지 않다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셨을 때 해주셨던 말씀, 음악은 기술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그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민호는 아직 진정한 자신의 음악을 찾지 못한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민호는 바이올린을 만지지 않았습니다. 처음으로 하루 종일 연습하지 않은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음악이 울리고 있었습니다. 포기와 희망 사이에서 흔들리는 민호의 마음처럼 그 음악도 불안하면서도 아름다웠습니다. 내일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 민호는 잠이 오지 않는 밤을 지새웠습니다. 인생의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다는 것을 느끼면서 연속된 공연 실패 후 이틀이 지난 수요일 오후 민호는 학교에서 돌아와 평소와 같이 어머니의 퇴근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휴대폰 벨소리가 울렸습니다. 어머니가 일하시는 식당 사장님의 전화였습니다. 민호야, 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셔서 지금 병원으로 가고 있어. 빨리 와. 민호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가방을 집어들고 병원으로 뛰어갔습니다. 응급실 앞에 도착했을 때 민호의 숨은 가쁘게 몰아쳤고 온몸이 떨렸습니다. 어머니는 어떻게 되신 거예요? 의사 선생님의 설명을 들으니 어머니는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급성 위염과 함께 탈수 증상으로 쓰러지신 것이었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며칠간 입원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보호자분이 계시나요? 입원비와 치료비 문제가 있어서요. 간호사의 말에 민호는 당황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어머니 혼자 벌어서 겨우 생활하고 있는 상황에서 갑작스러운 병원비는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이었습니다. 얼마나 나올까요? 입원비하고 검사비 포함해서 200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민호의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200만 원이라는 돈은 민호 가족에게는 천문학적인 금액이었습니다. 어머니의 한 달 수입도 겨우 100만 원 조금 넘는 수준이었는데 그 2배가 넘는 돈을
어떻게 마련할 수 있을까요? 병실에 누워 계신 어머니를 보니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야윈 모습의 어머니는 링거를 맞으며 힘겹게 숨을 쉬고 계셨습니다. 민호가 들어가자 어머니는 힘없는 미소를 지으려 노력하셨습니다. 민호야, 걱정 마라. 어머니는 괜찮다. 어머니, 왜 이렇게 무리하셨어요? 아프면 미리 말씀하시지. 어머니는 민호의 손을 잡으시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미안하다, 얘야. 어머니가 너 때문에 걱정만 끼쳐서 내가 음악을 좋아하는데 도와주지도 못하고. 민호는 어머니의 말씀에 더욱 마음이 아팠습니다. 자신 때문에 어머니가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신 것 같아서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최근의 공연 실패들도 어머니께 걱정을 끼쳐드린 것일까요? 병원을 나온 민호는 어떻게든 돈을 마련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로 떠오른 것은 바이올린을 파는 것이었습니다. 비록 낡았지만 그래도 몇십만 원 정도는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품고 동네 전당포를 찾아갔습니다. 아저씨, 이 바이올린 얼마에 팔 수 있을까요? 전당포 주인은 민호의 바이올린을 대충 훑어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너무 낡았어. 브랜드도 없고 솔직히 돈 될 가치가 없어. 그래도 조금이라도 제발이요. 어머니 병원비가 필요해서. 주인은 민호의 간절한 목소리에 잠시 망설이더니 다시 바이올린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동정으로라도 5만 원? 그것도 많이 쳐주는 거야. 5만 원. 민호에게는 큰 돈이었지만 어머니의 병원비와는 거리가 너무 멀었습니다.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하며 바이올린을 넘기려는 순간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 바이올린은 민호에게 단순한 악기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의 기억, 음악에 대한 꿈, 그리고 지금까지의 모든 노력이 담긴 소중한 보물이었습니다. 이것을 팔아버리면 정말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할래? 팔 거야 말 거야? 주인의 재촉에 민호는 바이올린을 꼭 껴안았습니다. 결국 팔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도 분명 바이올린을 팔기를 원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죄송해요. 다시 생각해 볼게요. 전당포를 나온 민호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어머니의 병원비를 마련할 방법이 도무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주변에 도움을 청할 친척도 없었고 친구들에게 부탁하기에는 너무 큰 돈이었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 바이올린 케이스를 바라보며 민호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얼마나 순진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음악으로 꿈을 이루겠다고 생각했지만 현실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았습니다. 가난한 현실 앞에서 꿈은 사치일 뿐이었습니다. 나는 정말 음악을 계속해야 하는 걸까? 어머니를 위해서라도 더 현실적인 길을 찾아야 하는 게 아닐까? 민호의 마음속에서 음악에 대한 열정과 현실적인 걱정이 충돌했습니다. 바이올린을 보면 여전히 연주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지만 동시에 이런 상황에서 음악에만 매달리는 것이 옳은 일인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민호는 병원에 다시 갔습니다. 어머니는 많이 나아지신 모습이었지만 여전히 힘들어 보이셨습니다. 민호는 어머니 곁에 앉아 손을 잡아드렸습니다. 어머니, 병원비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어떻게든 마련할게요. 민호야, 어머니가 미안해. 이런 상황에서도 내 꿈을 지켜주지 못해서. 어머니의 말씀에 민호는 눈물이 났습니다. 어머니는 아프신 중에도 민호의 꿈을 걱정해주고 계셨습니다. 꿈보다 어머니가 더 중요해요. 음악은 나중에 생각해 볼게요. 안 돼, 민호야. 내 아빠가 살아계셨을 때 늘 말씀하셨잖니. 꿈을 포기하면 안 된다고.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호는 어머니의 손을 더 꼭 잡았습니다. 그날 밤 집에 혼자 돌아온 민호는 바이올린 앞에 앉았습니다. 연주하지는 않고 그냥 바라만 봤습니다. 이 작은 악기가 자신에게는 전부였지만 세상에서는 아무 가치도 없는 물건이라는 현실이 너무 잔혹했습니다. 창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민호는 창가에 서서 빗방울이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리는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자신의 눈물처럼 끝없이 흘러내리는 빗방울을 보며 민호는 인생에서 가장 큰 시련을 맞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머니의 병원비 걱정, 그리고 음악에 대한 회의. 모든 것이 한꺼번에 민호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14살 소년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무거운 현실이었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포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어머니의 병원비를 마련하고 그 후에 자신의 길을 다시 생각해 보기로 했습니다. 음악을 완전히 포기할 수는 없었지만 지금 당장은 어머니가 더 중요했습니다. 바이올린을 제자리에 놓고 민호는 내일부터 아르바이트를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학교 끝나고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하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신문 배달이든 전단지 돌리기든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서 어머니를 도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날 밤 민호는 오랜만에 바이올린 없이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에서는 여전히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슬프고 애절한 선율이 민호의 마음을 달래주는 것 같았습니다. 내일은 더 힘든 하루가 될 것 같았지만 그래도 희망을 잃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어머니가 하루빨리 나으시기를, 그리고 언젠가는 다시 마음 편히 음악을 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민호는 눈을 감았습니다. 인생의 가장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었지만 터널 끝에는 분명 빛이 있을 것이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이틀 후 금요일 오후 민호는 병원에서 좋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머니의 상태가 많이 호전되어 일요일에 퇴원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병원비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민호는 며칠 동안 동네 곳곳을 돌아다니며 아르바이트를 찾아봤지만 14살 중학생을 받아주는 곳은 없었습니다. 병실에서 어머니와 함께 저녁을 먹으며 민호는 걱정스러운 마음을 감추려 노력했습니다. 어머니는 많이 나아지셨지만 여전히 피곤해 보이셨습니다. 민호야, 어머니가 퇴원하면 금방 일할 수 있을 거야. 걱정하지 마라. 어머니는 충분히 쉬세요. 제가 뭔가 방법을 찾을게요. 그때 어머니가 민호의 손을 잡으며 진지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민호야, 어머니가 내게 말하지 않은 게 있어. 민호는 어머니의 진지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내 아빠가 돌아가시기 전에 어머니한테 말씀하신 게 있었어. 민호가 음악을 좋아하게 되면 절대 포기하게 하지 말라고 하셨어.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 아빠도 젊었을 때 음악을 정말 사랑했거든. 하지만 가난 때문에 포기해야 했어. 그래서 내게는 그런 아픔을 물려주고 싶지 않으셨던 거야. 민호는 처음 듣는 이야기에 놀랐습니다. 아버지가 음악을 사랑하셨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직접 음악을 하고 싶어 하셨다는 사실은 몰랐습니다. 아빠가 어떤 음악을 하고 싶어 하셨어요? 기타를 치면서 노래를 부르는 걸 좋아하셨어. 정말 멋진 목소리를 가지고 계셨는데 할아버지가 반대하셔서 포기하셨지. 그때는 음악으로는 먹고 살 수 없다고 생각하던 시대였거든. 어머니는 옛 기억을 떠올리며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내 아빠는 늘 말씀하셨어. 언젠가 아이가 생기면 꼭 음악을 가르쳐 주고 싶다고. 그래서 내가 바이올린을 좋아한다고 했을 때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몰라. 민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버지의 꿈이 자신을 통해 이어지고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민호야, 내 아빠도 늘 음악을 사랑했어.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울리는 소리를 믿으라고 했지. 어머니의 말씀에 민호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겪었던 실패와 좌절이 갑자기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자신이 음악을 포기하면 아버지의 꿈까지 함께 포기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머니,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음악을 계속하는 게 맞을까요?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면. 민호야, 진정한 음악은 화려한 무대나 비싼 악기에서 나오는 게 아니야. 진심에서 나오는 거지. 내가 지금까지 연주한 음악들을 생각해봐. 비록 실수가 있었고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았지만 그 안에는 내 진심이 담겨 있었잖니. 어머니는 민호의 어깨를 토닥이며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도 인정하지 않아도 나는 내 소리를 끝까지 지켜낼 거야. 그렇게 마음먹어야 해. 그날 밤 집에 돌아온 민호는 오랜만에 바이올린을 꺼내 들었습니다. 어머니의 말씀이 마음속 깊이 와닿았습니다. 그동안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려고만 했지 정작 자신의 진심을 담아 연주했는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바이올린을 어깨에 올리고 활을 든 순간 민호는 새로운 마음가짐이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누구를 위한 연주가 아니라 오직 자신과 아버지를 위한 연주를 하고 싶었습니다. 첫 음이 울려 퍼지는 순간 민호의 마음이 바이올린과 완전히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느꼈던 모든 아픔, 좌절, 그리고 사랑이 선율에 녹아들었습니다. 기교나 완벽함보다는 진심이 담긴 연주였습니다. 곡은 그리운 금강산이었지만 이번에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민호 자신의 이야기가 된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 어머니에 대한 사랑, 그리고 음악에 대한 열정이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연주가 끝났을 때 민호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진정한 자신만의 음악을 만들어낸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비록 아무도 듣지 않았지만 이것이야말로 진짜 음악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 순간 민호는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자신은 다른 사람들처럼 연주하려고만 했지 자신만의 색깔을 찾으려 하지 않았다는 것을. 가난하고 서툴지만 그것이 바로 자신의 이야기였고 그 이야기를 음악으로 표현할 때 진정한 감동이 생긴다는 것을. 다음 날 토요일 민호는 다시 한번 거리로 나갔습니다. 이번에는 명동이 아닌 동네 시장 근처였습니다. 화려하지 않지만 사람들의 삶이 있는 곳, 자신과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이 다니는 곳이었습니다. 시장 입구 한편에 자리를 잡고 바이올린을 꺼내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나 평가보다는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연주가 시작되자 지나가던 사람들이 하나둘 멈춰섰습니다. 시장에서 장을 보던 아주머니들, 퇴근길의 직장인들, 그리고 아이들까지. 민호의 연주는 이전과 달랐습니다. 기교는 여전히 부족했지만 진심이 담긴 선율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한 곡이 끝나자 자연스럽게 박수가 나왔습니다. 억지로가 아닌 진심 어린 박수였습니다. 몇몇 할머니들은 눈물을 닦으시며 민호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얘야, 참 감동적이구나. 할머니 마음이 다 찡해진다. 이 추운 날씨에 고생이 많구나. 따뜻한 차라도 한잔 하렴. 사람들의 따뜻한 반응에 민호는 놀랐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의 음악이 사람들에게 진정한 감동을 준 것 같았습니다. 바이올린 케이스에는 작은 동전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돈은 아니었지만 사람들의 마음이 담긴 소중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날 민호는 5시간 동안 연주했습니다. 목도 아프고 팔도 아팠지만 마음은 이전과 달리 뿌듯했습니다. 사람들과 음악으로 소통한다는 것이
이런 느낌인지 처음 알았습니다. 집에 돌아가는 길에 민호는 바이올린 케이스 안에 돈을 세어봤습니다. 10만 원 정도였습니다. 병원비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했지만 자신의 음악으로 번 첫 돈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컸습니다. 그날 밤 민호는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어머니, 오늘 정말 신기한 일이 있었어요. 제 연주를 듣고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셨어요. 정말 우리 민호가 드디어 자신만의 음악을 찾은 건가? 네, 이제 알 것 같아요. 진짜 음악이 뭔지. 민호는 그날의 경험을 어머니께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는 기뻐하시며 민호를 격려해 주셨습니다. 민호야, 내 아빠가 살아계셨다면 정말 자랑스러워 하셨을 거야. 드디어 내가 진정한 음악가의 길을 찾은 것 같구나. 그날 밤 민호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여전히 어려운 현실은 남아 있었지만 이제 음악에 대한 확신이 생겼습니다. 자신만의 길을 찾았다는 자신감과 함께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일주일 후 민호는 매일 시장에서 연주를 계속했습니다. 어머니가 퇴원하신 후에도 병원비를 조금씩이라도 갚기 위해 학교가 끝나면 바로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민호의 연주를 기다리기 시작했고 단골 할머니들은 따뜻한 차와 간식을 챙겨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토요일 오후 민호가 평소처럼 연주하고 있을 때 뜻밖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시장 상인의 김 회장님이 민호에게 다가와 말씀하셨습니다. 민호야, 내일 도심에서 큰 자선음악회가 있는데 너도 참가해보지 않겠니? 김 회장님의 설명에 따르면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열리는 대규모 자선음악회였습니다. 유명한 연주자들이 참가하는 격식 있는 행사였지만 올해부터는 일반인들에게도 기회를 주기로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런 큰 무대에 설 수 있을까요? 내 연주를 들어본 사람들이 모두 감동받았잖니. 한번 도전해보렴. 기회는 자주 오는 게 아니야. 민호는 망설였습니다. 그동안의 실패 경험 때문에 두려웠지만 동시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음악을 들려주고 싶은 마음도 컸습니다. 어머니와 상의한 후 민호는 참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음 날 일요일 민호는 서울 시내 중심가에 마련된 대형 야외 무대 앞에 섰습니다. 수백 명의 관객들이 앉아 있었고 무대는 그동안 민호가 서본 것 중 가장 큰 규모였습니다. 유명한 오케스트라 단원들과 성악가들이 차례로 연주를 펼쳤습니다. 관객석을 둘러보던 민호의 눈에 익숙한 얼굴들이 들어왔습니다. 명동 레스토랑에서 자신을 조롱했던 매니저와 손님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번에도 민호를 발견하고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애가 또 나왔네. 정말 끈질기긴 해. 이번에는 얼마나 망신을 당할까? 하지만 이번 민호는 달랐습니다. 그들의 시선이나 말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시장에서 얻은 자신감이 민호를 지켜주었습니다. 그런데 관객석 한편에서 민호를 유심히 지켜보는 또 다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강 회장이었습니다. 몇 주 전 비오는 명동에서 민호의 연주를 들었던 그 신사였습니다. 그는 그날 이후 계속 민호가 마음에 걸려 있었고 오늘 우연히 이 음악회에서 다시 만나게 된 것입니다. 사회자가 민호를 소개했습니다. 다음은 특별 출연자로 나오신 중학교 2학년 민호 학생입니다. 아리랑을 바이올린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박수 소리가 울렸지만 일부 관객들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런 격식 있는 무대에 중학생이 나온다는 것이 어색했기 때문입니다. 민호는 무대 중앙에 섰습니다. 수백 명의 시선이 집중되었지만 이상하게 떨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마음속에서 따뜻한 무언가가 올라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버지의 기억, 어머니의 사랑, 그리고 지난 일주일 동안 만났던 시장 사람들의 따뜻함이 모두 떠올랐습니다. 바이올린을 어깨에 올리고 활을 든 민호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첫 음을 냈습니다. 아리랑의 애절한 선율이 야외 무대에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민호의 연주는 이전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기교나 완벽함을 추구하지 않고 오직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심만을 담았습니다. 처음에는 의구심을 가지고 듣던 관객들이 점점 조용해졌습니다. 민호의 연주에는 특별한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가난하고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꿈, 사랑하는 사람을 향한 간절함, 그리고 음악에 대한 순수한 열정이 모두 선율에 녹아들어 있었습니다. 곡이 중간 부분에 이르자 관객석에서 작은 탄성이 나왔습니다. 몇몇 할머니들은 손수건을 꺼내 눈물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아리랑이라는 익숙한 곡이었지만 민호의 해석은 새로웠습니다. 단순한 전통 민요가 아니라 한 소년의 인생 이야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강 회장은 관객석에서 민호의 연주를 들으며 깊은 감동에 빠져 있었습니다. 몇 주 전 비 오는 거리에서 들었던 그 서툰 연주와는 차원이 다른 음악이었습니다. 여전히 기교적으로는 부족했지만 마음을 울리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 순간 강 회장의 마음속에서 15년 전의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아들 승호의 모습이었습니다. 승호도 민호와 같은 나이에 바이올린을 좋아했습니다. 실력은 뛰어났지만 항상 완벽함만을 추구했던 승호와 달리 민호에게는 진심이 있었습니다. 승호야, 이런 음악을 들려주고 싶었구나. 강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동안 아들의 죽음으로 인한 상처와 공허함이 민호의 음악을 통해 치유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민호의 연주가 절정에 이르렀습니다. 아리랑의 마지막 부분에서 민호는 자신의 모든 감정을 쏟아부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 어머니에 대한 사랑, 그리고 음악에 대한 열정이 모두 하나가 되어 선율로 표현되었습니다. 연주가 끝나는 순간 무대에는 깊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수백 명의 관객들이 모두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몇 초 후 폭발적인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브라보, 브라보. 관객들이 일어서서 박수를 보냈습니다. 심지어 명동에서 민호를 조롱했던 사람들조차 놀란 표정으로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그들도 민호의 진심 어린 연주에 감동받은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강 회장에게 일어났습니다. 그는 관객석에서 일어나 무대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비서들이 만류했지만 강 회장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무대에서 내려온 민호 앞에 나타난 강 회장은 갑자기 무릎을 꿇고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모두 놀란 가운데 강 회장은 민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들아, 미안하다. 강 회장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내 나이 또래였던 아들을 잃고 그 공허함을 이 아이의 음악이 메웠다. 정말 고맙다. 주변 사람들은 강 회장의 정체를 알고 더욱 놀랐습니다. 대한민국 굴지의 재벌 그룹 회장이 한 중학생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는 모습이 충격적이었습니다. 민호는 어리둥절했지만 강 회장의 눈에서 흘러내리는 진심 어린 눈물을 보며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자신의 음악이 누군가에게 이렇게 큰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처음 깨달았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민호의 순수한 목소리에 강 회장은 더욱 울었습니다.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아버지의 마음이 되살아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의 연주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인터넷과 SNS를 통해 민호의 이야기가 퍼져나갔고 사람들은
진정한 음악의 힘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화려함이나 완벽함보다 중요한 것은 진심이라는 것을 민호의 연주가 보여준 것입니다. 그날 밤 민호는 집에 돌아와 어머니께 그날의 일을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는 민호를 꼭 안아주며 말씀하셨습니다. 민호야, 내 아빠가 정말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드디어 내가 진짜 음악가가 된 것 같구나. 민호도 어머니를 껴안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알겠어요. 진짜 음악이 뭔지. 그날은 민호 인생의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사람들의 인정을 구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자신의 음악이 누군가에게 진정한 감동과 위로를 줄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선음악회 이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민호의 연주 영상이 인터넷을 통해 퍼져나가면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 음악 관련 단체들과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고, 심지어 해외 음악 학교에서도 장학금을 제안하는 메일이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민호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갑작스럽게 쏟아지는 관심과 기회들이 오히려 부담스러웠습니다. 며칠 동안 고민하던 민호는 강 회장과 만나기로 했습니다. 강 회장이 먼저 연락을 해서 차분히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서울 시내 조용한 카페에서 만난 강 회장은 민호에게 진심 어린 제안을 했습니다. 민호야, 나는 내게 화려한 성공을 약속하고 싶지 않다. 대신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묻고 싶어. 민호는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습니다. 저는 제 음악으로 상처받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싶어요. 할아버지처럼 아픔을 가진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어요. 강 회장은 민호의 순수한 마음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도와줄게. 하지만 조건이 있어.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해야 해. 화려한 무대나 상업적인 성공이 아니라 정말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음악을 해야 해.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신이 원하던 것이었습니다. 2달 후 민호의 작은 꿈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자신이 살던 달동네에서 시작해서 이제는 서울 여러 지역의 소외된 아이들을 위한 음악 교실이 열렸습니다. 민호는 더 이상 혼자 연주하지 않았습니다. 자신과 같은 처지의 아이들과 함께 작은 오케스트라를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 음악 교실은 민호가 살던 달동네 작은 공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10명의 아이들이 모였습니다. 모두 민호처럼 가정 형편이 어렵거나 소외받던 아이들이었습니다. 민호는 그들에게 바이올린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음악은 돈이나 명예를 위한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민호의 첫 수업에서 아이들은 신기한 표정으로 바이올린을 만져봤습니다. 모두 낡은 악기들이었지만 아이들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처럼 느껴졌습니다. 선생님, 저도 선생님처럼 멋있게 연주할 수 있을까요? 9살 소녀 지은이가 물었습니다. 민호는 무릎을 굽혀 지은이와 눈높이를 맞추며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야.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마음이야. 진심으로 연주하면 반드시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어. 첫 달은 쉽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악기를 다루는 것조차 어려워했고 민호 자신도 가르치는 일이 생각보다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이들과 함께 조금씩 연습했고 때로는 함께 웃고 때로는 함께 울었습니다. 3달이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아이들이 간단한 곡들을 연주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비록 서툴렀지만 그들의 연주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호는 아이들의 성장을 보며 자신도 함께 성장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강 회장은 약속대로 민호를 지원했습니다. 하지만 화려한 후원이 아니라
정말 필요한 것들만 도와주었습니다. 악기 수리비, 연습실 임대료, 그리고 아이들의 간식비까지. 세심한 배려로 음악교실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민호야, 내가 하는 일이 나에게도 큰 위로가 돼. 승우가 살아있다면 분명 내 편이 되어 주었을 거야. 강 회장은 종종 음악교실을 찾아와 아이들의 연주를 들었습니다. 그때마다 돌아가신 아들을 떠올리며 눈물을 흘렸지만 그 눈물은 더 이상 슬픔만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희망과 감사의 눈물이기도 했습니다. 반년이 지나자 음악교실의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교실을 만들어 달라는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민호는 고민했습니다. 더 많은 아이들을 도울 수 있다는 기쁨과 동시에 자신이 감당할 수 있을지에 대한 걱정이 있었습니다. 민호야,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해. 무리하지 마. 어머니의 조언에 민호는 신중하게 결정했습니다. 우선 3곳의 추가 교실을 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르친 첫 번째 제자들 중 실력이 늘어난 아이들이 다른 교실의 보조 선생님 역할을 하기로 했습니다. 1년이 지난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각 지역의 음악교실 아이들이 모여서 합동 연주회를 열게 된 것입니다. 장소는 민호가 처음 실패했던 지역 문화센터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연주회 당일 문화센터는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아이들의 가족들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 그리고 민호의 이야기를 들고 온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명동 레스토랑에서 민호를 조롱했던 매니저와 손님들도 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조롱이 아니라 진심 어린 응원을 위해서였습니다. 무대에 오른 민호와 아이들은 떨렸지만 당당했습니다. 첫 곡은 아리랑이었습니다. 민호가 지휘하고 20명의 아이들이 함께 연주하는 아리랑은 그 어떤 전문 오케스트라보다 감동적이었습니다. 연주가 끝나자 관객석에서는 기립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며 박수를 보냈습니다. 아이들도 울고 민호도 울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강 회장도 관객석에서 박수를 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옆에 있던 부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승우가 저 아이들을 통해 다시 살아난 것 같아요. 연주회가 끝난 후 민호는 무대에서 소감을 말했습니다. 여러분, 제 연주는 더 이상 나만의 것이 아니에요. 나처럼 상처받은 아이들이 웃을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해요. 관객들은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날 이후 민호의 음악교실은 전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절대 상업적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오직 정말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을 위해서만 교실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음악의 진정한 의미를 잊지 않았습니다. 몇 년 후 민호는 여전히 달동네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성공이나 부를 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대신 매일 아이들과 함께 음악을 만들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민호는 바이올린을 들고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서울 시내가 내려다 보이는 그곳에서 혼자만의 연주를 시작했습니다. 몇 년 전과 똑같은 곡, 그리운 금강산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연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슬픔이 아니라 감사가, 외로움이 아니라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호의 연주는 이제 단순한 음악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희망이 되어 있었습니다. 연주가 끝난 후 민호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아빠, 제가 해냈어요. 진짜 음악가가 되었어요. 그때 어디선가 따뜻한 바람이 불어와 민호의 머리카락을 스쳤습니다. 아버지의 답장 같았습니다. 그렇게 가난한 소년의 낡은 바이올린은 수많은 사람의 상처를 치유하는 기적이 되었습니다.
화려한 무대나 비싼 악기가 아니라 진심과 사랑으로 만들어낸 진정한 음악의 힘이었습니다. 민호의 이야기는 이제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아이들과 함께 음악을 만들어갈 것이고 그 음악은 세상을 조금씩 더 따뜻하게 만들어갈 것입니다. 달동네 작은 방에서 울려 퍼지는 바이올린 소리는 오늘도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희망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율 속에는 한 소년의 꿈과 사랑,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의지가 영원히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